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승 권사입니다. 자, 여러분, 3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 1과목을 다 마치시고 여기 온 거 맞으시죠? 네, 3과목 먼저 공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 1과목 FTA 특례법, 그다음에 FTA 협정에 대한 공부가 미리 끝나신 분을 제외하고는 1과목부터 듣고 그다음에 3과목으로 넘어오시는 것이 맞고요. 네, 여러분이 1과목을 공부했다는 전제로 저는 3과목을 진행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3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인데 자, 이제 제3과목 챕터 목차부터 한번 보시죠. 목차를 한번 보시면 5개 목차로 돼 있어요. 해서 원산지 규정 개요 부분은 뭐 개요니까 그거는 빼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혜관세 적용 요건부터 해서 일반적 기준, 보충적 기준, 예, 품목별 기준까지 이제 4개 챕터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개 챕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건데 일단은 제가 견적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이 3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몇 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시험에서는 몇 문제 중에 몇 문제를 이제 맞출 수 있으시고 며칠 정도 공부를 하시면 그 정도 단계에 오르실 수 있는지 한번 견적을 한번 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실력이 이렇게 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 점수란 것은 항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죠. 그래서 우리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렇게 이제 한번 오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오르고 또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르는 게 처음에 40점까지 오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르는 게 한 60점 정도 오르는 것이고 여기까지 오르는 게 80점 정도 오르는 건데 자, 그러면 0점부터 이제 40점까지 오르게 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챕터 그 목차를 보시면 특혜관세 적용 요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부하시는 거고요. 우리 그 원산지 결정 기준에 있어서 그 물품의 생산 제조와 관련된 그 3가지 기준들. 자, 먼저 일반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보충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 기준이 있죠. 그래서 딱 요 일반 기준까지만 공부를 하셨을 때 저는 한 40점 정도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반 기준을 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한 25문제 중에 한 7문제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서 맞추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이제 찍기 신공으로 찍으셔서 그래서 거의 한 40점 정도가 이제 나오시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충 기준까지 공부를 다 하시게 되면 한 25문제 중에 13문제를 맞추시고 나머지 문제를 이렇게 찍으셔서 그래서 한 60점 정도가 맥시멈이죠. 맥시멈 60점 정도가 이제 나오시게 되고 품목 기준까지 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25문제 중에 이제 맥시멈 한 18문제까지를 제대로 이제 풀어서 맞추시게 되고 나머지 문제를 어느 정도 찍으셔서 한 80점 정도를 이제 맞으시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그 원산지 관리사 그 수석 점수가 평균 점수가 혹시 몇 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90점대입니다. 90점대. 예.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공부했길래 90점대를 이제 맞았을까요? 그분들에 있어서도 1과목이랑 4과목이 조금 쉬운 과목이고 점수를 따기 좋은 과목이고 그다음에 2과목, 3과목이 조금 점수를 따기 어려운 과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90점 정도를 맞으시는 분들은 3과목을 한 85점 정도 이제 맞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괴물이죠, 괴물인데 그분들도 이제 품목 기준까지 이렇게 다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엄청 많이 이제 풀어보신 거예요. 문제를 엄청 많이 이제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품목 기준도 여러분 이 책에는 굉장히 이제 축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파내려 가다 보면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분야는 있죠. 뭐 섬유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그런 분야를 이제 우리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우리는 목표가 여기죠, 여기 60점.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산지 관리사를 합격을 하실 딱 그 점수대 50에서 60 사이 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품목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품목 기준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딱 보충 기준까지. 자, 이 책에는 보충 기준까지는 굉장히 내용이 잘 수록돼 있어요. 잘 정리가 돼서. 그래서 보충 기준까지 하시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딱 일반 기준까지는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되실 것 같고 보충 기준까지 다 하시려면은 한 20일 정도까지 소요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만 해도 다 여기까지는 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과목도 있잖아요. HS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이제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큰 틀을 그 견적을 내시고 이제 공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이제 넘겨 보실게요. 자, 우리 3과목을 공부를 하려면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그 컨셉이 있어요. 개념이 있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그 원리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쉽고 이제 재밌는 일이에요. 굉장히 흥미롭고 하지만 그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고 그 원리 하나에 해당하는 우리가 15가지 협정이 있잖아요. 그 15가지 협정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 다릅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이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아래에 세부적으로 또 15개 협정마다 쪼개지는 그 내용을 다 이거는 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산처럼 느껴지고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우리 이 과목보다는 그래도 훨씬 공부하기에 재밌고 그 다음에 점수를 올리기에도 이 과목보다는 더 좋은 과목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출제 경향을 일단 보시면 원산지 결정 기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문상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과목이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 과목이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협정 조문에는 차이가 있지만 협정 본문에는 원산지 규정을 둬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 부속서로 원산지 기준을 뒀다. 해서 우리 OT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1과목은 FTA 협정 및 FTA 법령 그래서 FTA 협정의 부속서가 바로 이 3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속서로 원산지 기준을 둬서 상품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자, 3번과 연계해서 제시하고 있다 해서 우리 원산지 관리사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과목 HS 코드별로 연계해서 또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과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3과목을 듣다가 HS 그 3번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는 분은 이 과목 가서 이 과목을 한 5강의 정도만 듣고 오세요. 그러면 HS 코드가 뭔지에 대해서 그 개념 파악이 되기 때문에 훨씬 3과목을 헤쳐나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16년 7월 15일 발효된 한 콜롬비아 FTA까지 총 15개 협정이 발효된 현 시점에서 자, 적분해야 될 범위가 매우 넓죠. 예. 자, 중국이랑 콜롬비아가 이제 최근에 또 추가가 돼서 15개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상대적으로는 또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15개. 또 FTA가 계속 체결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막 20개 이렇게 불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목 중 하나다. 자, 왜냐하면 이 과목은 단편적인 협정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 비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품목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기준을 대입해서 답안을 찾는 문제 등 그러니까 여기 품목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 딱 일반 기준도 알아야지만 여기서 개념이 여기로 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살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과목에서는 한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만 딱 나와요. 다른 파트의 다른 제도를 검색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3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시되는 사례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도 자주 등장하여 3장부터 5장까지의 복합적인 이해가 없이는 답을 구하기 쉽지 않다. 네, 출제 빈도 역시 4, 5장의 문포가 높다. 나와 있고 그래서 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경향을 이제 알았으면 그에 맞춘 학습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 과목은 자 2장부터 5장까지가 모든 연결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각 협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개념을 이제 아는 거는 기본이고 각 협정들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그 세부 내용을 알아가는 게 훨씬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란 거죠. 이를 협정문을 찾아가며 모두 본다면 학습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그래서 자, 각 기준별로 협정에서 정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표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는 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 표를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근데 표의 단점이 있죠. 표의 단점은 한눈에 알아보긴 쉬운데 그 표를 조목조목해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표를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제 저의 몫이고요. 해서 각 기준별로 공통점과 차이점. 그다음에 현재 FTA는 지역 간의 공통점이 많이 나타난다. 해서 자, 미국, 캐나다, EU, EFTA, 터키, 아세안, 베트남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 미주 국가들,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 이렇게 그룹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개 솔직히 이제 사람이 각 개념 우리가 개념을 10개도 넘게 이렇게 배우는데 또 각 개념마다 15개 협정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그룹화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나라들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60점, 한 50에서 60점을 맞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같은 그 지역구별로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갖고 있으니 학습에 참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챕터 1 원산지 규정 개요부터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란 물품 등 자, 무역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수출입 물품에 관하여죠.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성장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생산이나 제조는 이제 공산품, 그다음에 가공도 이제 공산품이게 되겠죠. 근데 성장은 이제 동식물이 되겠죠. 성장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한다. 과거의 무역은 하나의 지역, 국가에서 생산된 잉여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학생분들 우리 그 전공 기초 중에 경제학 원론 배우셨을 거예요. 경제학 원론이 뭐랑 뭐로 또 나눠져 있습니까? 미시경제랑 거시경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거시경제에서 보면은 우리 국가끼리 무역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거기 자세히 나오잖아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그거 가지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출제되는 단골 문제고. 그래서 그 경제학과, 경영학과 학생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해서 잉여 물품을 거래하는 것에서 이제 태동한 우리의 무역. 그래서 때문에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성장을 하는 곳이 하나에서 모두 수행하였지만, 자, 오늘날의 무역은 둘 이상의 국가에서 해당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한 대 생산을 하려면 수많은 이제 부품이 필요한데 그 부품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하청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아니라는 거죠. 뭐 나사 하다못해 나사 하나라도 일본제던가 뭐 다른 나라 물품제던가 해서 자동차 하나를 생산하면은 그 자동차 하나가 온 지구 거의 전 지구촌에 이제 각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다음에 남녀노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생산한 물품이 총 집결돼 있다는 거. 그리고 원산지의 개념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 그 원산지 FTA 협정은 굉장히 이제 차등 대우죠. 차등 대우. 그러니까 우리 1과목에서도 배웠지만 WTO는 전 세계의 그 차등 대우를 없애는 방향으로 최혜국 대우 원칙이었죠. 최혜국 대우 원칙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였는데 우리 FTA 협정은 최혜국 원칙의 예외였죠. 그래서 만약에 한미 FTA를 맺었으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세율을 적용하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만 미국의 원산지라면 우리 FTA 협정 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등 대우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원산지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인트로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정말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강의 시간 안에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차등 대우의 기준이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원산지 규정을 좀 보실게요. 원산지 규정의 연역. 자,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원산지 규정은 1883년 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좀 해두세요. 1883년이라는 것도 웬만하면 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연도를 바꾸는 그런 좀 이제 제가 만약 출제자라면 정말 안 할 행동이지만 예, 정말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 자, 산업재산권이란 우리 특허권, 뭐 실용신안권, 뭐 디자인 상표 이런 권리를 말하는데 그런 권리와 원산지는 조금 이제 동떨어지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자, 프랑스산 이제 와인이 있을 때 그 와인이 만약에 프랑스산이 아니라면 그 와인이 제대로 값을 그만큼 받고 팔 수가 있을까요? 네, 아니죠. 그래서 어느 나라의 생산품인지도 굉장히 무역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그 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권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반대로 만약에 원산지가 좀 질 나쁘다고 인식된 나라의 원산지라면 또 거기서 들어오는 페널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1883년에만 해도 자, 이런 특허 실용신안, 뭐 디자인 상표 이런 권리와 원산지가 동시에 이렇게 파리에서 모여서 동시에 논의될 그런 성격의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국제 법규화가 됐고 1980년 미국 유럽 국가들이 각국의 관세법에 원산지 규정을 법제하기 시작하였다 해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도 원산지 규정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번 강의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원산지 규정이 있는 규정 그 법은 대표적으로 관세법, 대무역법, 우리 FTA 특례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세법에도 원산지 규정이 있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1947년에는 가티협정 제9조에 자, 원산지 표시 규정을 두었다 해서 가티협정은 제가 1과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WTO의 전신이 된 그런 국제 기구라 할 수 있죠. 그 후 1973년 교토협약 부속서에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 원칙을 규정하였으냐 각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적고 관계성이 없어서 통일 규정으로는 적용되기 어렵다 해서 이 중간 내용은 좀 읽어보시더라도 요 파리협정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WTO 체제 출범 이후에 WTO 가입 국가들은 이 동협정을 적용하게 되었지만 그 협정에는 원산지 규정 제정에 관한 기본 원칙만 마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해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지문에 많이 출제가 됐죠. WTO 체제는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 원칙은 좀 마련하고 있다 해서 근데 기본 원칙에서 그 밑에다가 써놓으시든지 좀 필기를 이제 해두시면 비트케 원산지 규정에 대한 내용만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좀 써놓으세요. 특혜 비특혜가 어떤 건지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의 연역이 이렇게 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요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제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려오시면 원산지 규정의 목적에서 자, 보호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제가 1과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의 그 조작을 통해서 수입 물품의 그거를 방어하는 제도가 아니라 관세 그 이외에 뭐 물량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입할 때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을 좀 까다롭게 받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방어 장벽을 치는 제도에서 세이프가드를 운영하거나 우회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거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특혜 원산지,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이제 뒤에 바로 이어서도 배울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특혜 원산지 규정은 그 원산지가 확인이 되면 관세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관세상 특혜. 그리고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그 외의 내용이라고 이제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협의에 따른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조건으로도 작용된다. 이건 특혜 원산지 규정이라 할 수 있죠. 국가 간의 협의에 따른 특혜, 이게 이제 FTA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가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인식해서 건전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자, 이거는 비특혜죠. 예. 자, 소비자가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물품을 샀을 때 이것이 중국산 물품인지 일본산 물품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예, 막 하다못해 볼펜 하나를 사더라도 일본제 볼펜은 굉장히 대우를 받습니다. 저도 수험생 때 제가 이제 수험생 때 이제 잠시만 해드리면 딱 하루에 저는 그 미피에서 나오는 500원짜리 볼펜을 썼었는데 딱 하루에 미피 볼펜을 잡고 그 하루의 공부가 딱 끝나면 그 볼펜 하나가 딱 날아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볼펜을 많이 애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산이었어요. 그래서 왜 제 친구들이 일본산 써라. 일본산이 굉장히 볼펜 똥도 적고 나중에 이제 답안지를 딱 보면 뽀대도 난다. 해서 일본산을 많이 추천했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또 여담이지만 일본에서 이제 방사능이 터졌을 때 그때 일본산 뭐 물고기나 수산물은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기피를 했죠. 그런 이제 예를 여기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OEM 방식 무역거래. 자, OEM이 어떤 거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점 중국 쪽으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쪽으로 생산 기지를 이렇게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상표가 달린 물품이어도 생산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했다는 말이죠. 이런 물품이 이런 생산 구조가 OEM이에요. 하지만 OEM 생산을 하게 되면 상표가 우리나라 상표란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생산된 거는 그런 실제 공장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해놓으면 소비자들이 상표만 보고 오해를 해서 사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이제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국내 생산품과 구별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의 권리 기능을 보호한다. 해서 뭐 한우와 미국산 소고기의 이런 차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비트케 원산지 규정이죠. 자,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밑에 원산지 규정의 구분 보시면 계속 말씀드렸던 비트케 특혜 원산지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비트케 원산지 규정은 자, 반덤핑 관세, 덤핑 방지 관세 제가 이제 1과목에 말씀을 드렸고요.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할당 관세. 자, 할당 관세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할당 관세는 딱 그 쿼터가 있습니다. 해서 쿼터란 그 수량이죠, 수량. 그래서 만약에 10만 톤, 10만 개까지의 물품까지는 인하된 관세를 적용을 해주고 그 10만 개 초과하는 분부터는 조금 인상된 관세를 이제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게 할당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할당 관세는 굉장히 특이해요.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는 세율을 인상만 할 수 있는데 할당 관세는 인하도 할 수 있고 올려주기도 하고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정책을 실시하거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무역 통계 목적 등 활용하는 원산지 규정이며 우리나라 관세법 및 대무역법에 해당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 인하를 해주는 특혜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FTA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특혜 원산지 규정.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예시에 대해서 쭉 봤잖아요. 비특혜는 관세법이랑 대무역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제 특히 대무역법이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대무역법은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ade in 하고선 뭐 USA 이런 문구가 괜히 나와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그 대무역법 상에서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made in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지. 뭐 다르게 표시할 수도 얼마든지 있지만 뭐 프로덕트 오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made by 하고선 표시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대중적으로 대무역법의 그 첫 번째 규정된 게 made in이거든요. 그래서 made in을 많이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무역법상 원산지랑 우리 FTA 특례법상 원산지랑 조금 다르죠. FTA 특례법. 우리 FTA 특례법상 원산지는 우리 원산지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예요.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해서 그 원산지가 충족이 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 나라의 물품이란 것을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관세를 다운시킬 수 있는 건데 대무역법상 원산지는 그것을 떠나서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 그걸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제 대무역법이죠. 그래서 수입 신고서에는 대무역법상 원산지가 표시되지 우리 FTA 특례법상 원산지가 표시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혜 원산지 규정. 특혜 원산지 규정은 FTA 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 적용 및 일반 특혜 관세 제도, 개발도상국 특혜 관세 제도 등의 특정국 간의 관세 혜택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으로 이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 우리가 계속 까먹고 있었지만 우리 FTA 특례법의 원래 이름은 이거예요. 원래 이름은 이겁니다. 예. 법률에 관한 해당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FTA 특례법은 특혜 원산지 규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혜 원산지 규정은 FTA 특례법 말고도 뭐 WTO 특혜 관세, 그 다음에 그 아태무역 협정 관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WTO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내지는 않지만 뭐 아태무역 협정 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내야 돼요. 똑같이. 예. FTA도 원산지 증명서를 내야 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우리 현행 관세행정 제도 상에서는 원산지 증빙 서류는 이제 갖고만 있고 뭘 제출합니까?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FTA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에서 자 완전 생산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나왔는데 우리 완전 생산 기준은 그 일반 여기 일반 기준 여기서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이거는 두 개 이제 묶어서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표시를 좀 해두세요. 챕터 넘어가서 배우시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자, 전부를 생산해야 돼. 100%. 당연한 거죠. 이러면 원산지가 되는 거죠. 단일 국가에서 그 전부를 생산한 것을 말한다. 그다음에 세번 변경 기준은 우리 그 HS 코드 물품에 따라서 10자리로 부여해 놓은 그 얄궂은 숫자들. 그래서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통합 품목 분류 표상에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품목 번호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 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에 당해 물품에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해서 품목 번호가 달라졌다는 것은 가공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품목 번호가 달라지면 다른 물품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된 경우에 당해 물품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제 부가가치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개념적으로 그다음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챕터 넘어가서 이 내용이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본 내용은 이제 별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될 거예요 아마 이제 25문제 중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그래서 뭐 원산지 규정의 연역이나 특혜 원산지, 비특혜 원산지 뭐 이 정도 있다고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워밍업을 한번 해봤고요. 정말 워밍업 수준이죠. 이 정도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번째 강의도 그렇게 그렇게 무거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까지는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뭐 다큐멘터리를 듣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